우대빵 TV입니다. 예, 자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태광 교수님이라고 주로 이제 우리 강원도 쪽에서 그죠 이렇게 활동하시지만 사실은 뭐 서울 쪽에도 자주 오시고 서울 쪽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국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태광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수님 세금 관련된 부분하고 또 뭐 정부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표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주택 수요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세금이라든지 공급 대책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처음에 그거로 서두를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개 잠깐. 먼저 이태광 교수님 소개부터. 저 역시도 부동산을 연구한 지 한 20년 됐는데, 저는 주로 강원도의 부동산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도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강원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까지 다녀야 되는 건데, 발품도 팔기가 힘든 지역이 강원도도 하다 보니까 강원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10여 년 동안 또 강원도에서 쭉 있으면서 강원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정부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강원도가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렇죠. 비규제 지역인데도 우리나라 현재 보면 인구 대비 70%가 규제 지역이고, 또 인구 대비 30%가 비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에 대한 그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비규제 지역이라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여파가 파고효과가 퍼지는 것처럼 강원도에도 막 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참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좀 안 됐다. 규제가 심하니까.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런 규제들이 앞뒤가 안 맞고, 지금 현재의 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얘기나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율하려고 정신없죠. 뭐 조율도 맞추기도 힘들고, 뭐 자기네끼리도 자존감 돼가지고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이런 사태들이 무슨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걸어가는데 스텝이 꼬인 거예요. 스텝이 꼬여서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 강원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부 정책이 빨리 스텝을 잡아서 좀 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취등록세에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원도의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 쪽으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다가 이번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오세훈 시장이 딱 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들어와요, 사실은. 수도권의 기대감 때문에. 근데 오세훈 시장 되기 전에는 엄청 많이 왔거든요. 우리가 그 시장을 보면 쉽게 해서 우리가 시장의 미래성을 볼 때는 경매에서 그런 그 미래를 약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원주나 강릉에 경매 시장이 1억,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사실은 막 20명, 30명씩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죠? 사실 강릉에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한 10몇 명 붙었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핫할 때인데. 그렇죠. 그때도 핫할 때인데, 그때보다 지금 좀 더 핫하다. 그게 다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수도권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강원도의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비율로 따지면 지금의 강릉 같은 경우는 약
평균 한 30%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도 한 27%, 28% 올라가고요. 춘천 같은 경우도 한 25%, 26%다 상향이 하면서 수도권의 영향으로 지방도 강원도도 우리가 변방이라 하지만 어떤 저 교통 같은 것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제가 그렇죠. 지금 강릉에서 왔는데 지금 2시간 만에 왔어요. 2시간 만에. 그 교통도 좋아지면서 또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 규제 지역도 그런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살기가 좀 팍팍해지고 자꾸 주거 비용이 상승이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영향이 그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 있어서 이제는 이러다가 조정 지역이 뭐 원주도 되고 춘천도 되고 강릉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남한 전체가 다 그 울릉도도 될까봐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 지금 싸우고 있는 독도까지도 예. 뭐 조정적으로 붙지 않을까. 예.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스텝이 꼬여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고 뭐 어쨌든 하여튼 뭐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강원도라 그러면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뭐 이게 서울에서 쓰는 정책들이 큰 뭐 영향이 있겠느냐 다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서울에서 쓰고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그죠? 사실은 비규제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정책 담당자들도 그죠? 좀 고민을 하면서 그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나누고 규제 지역은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그죠? 비규제 지역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뭐 좀 혜택을 준다 그죠?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실은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현지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또 입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상승률은 아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이런 평균 상승률인데 가격입니다. 거의 한 30%씩 25%씩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아마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요인도 물론 차로 이제 가져오셨으니까 뭐 2시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KTX를 이동하더라도 네. 저도 이제 가서 그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2시간 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네, 2시간치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이제 강릉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하는 이유도 이제 KTX가 뚫린 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동해남부선이라 그러죠. 네. 부산에서부터 사실은 또 네.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2시간 내외로 이제 이동하실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동해남부선을 직접 이용은 안 해봤지만 이용하신 분들 들으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거의 일일 생활권 시대에는 그리고 또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사실 강원도에 가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23년 말하고 24년 초에 이제 개통이 돼요. 부산 공격. 이게 한 2시간대 오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호재인데 그죠? 네, 서울에서도 이제 가시지만 경상도 쪽에서도 가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호남에서도 아마 호남선이 연결되는 걸로 네, 그죠? 네, 27년에 27년에 연결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재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그죠? 조금 아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호재도 있을 뿐더러 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예. 수도권의 그 규제가 사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세금만 더 많이 내고 팔면 양도세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스텝이 꼬이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스텝이 풀리는 지역이 어디냐. 정상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데가 어디고 내가 나중에 향후 공기 좋고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이 그다음에 교통만 좋아지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분들은 먼저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이제 오선 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뜸하긴 한데 오히려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또 확고하게 또 자리가 잡히거나 뭐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또 강원도 쪽으로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규제 지역 있고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좀 많이 폭등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그냥 조용하게 주거비에 부담 없이 살던 지역까지 들썩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강원도까지 오게 만드냐. 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그 주거비용이라는 걸 크게 못 느끼고 살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던 지역입니다. 사실상.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경찰관이나 강릉에 있는 경찰관이나 봉급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비슷해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공무원은 뭐 주거비용이 엄청 주거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렇죠. 봉급 타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강릉이나 이 원주의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40대도 집 사요. 집값이 저렴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술값을 누가 내느냐? 강원도 사람이 술값 내요. 그렇네요. 자, 그렇게 우리가 청정 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는데 지금의 수도권을 규제하는 바람에 어떤 투자가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강원도가 좋다 하니까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서 집을 막 사는 거예요. 투자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투자 반 투기 반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도도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주거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제돼서 좀 강원도 역시도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안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사항들은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게 이제 비규제 지역을 저희는 사실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태강 교수님도 계신 지역 자체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교수님하고도 잠깐 아까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게 제일 먼저 도입돼야 될 정책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신고제를 사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에 그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을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스텝이 좀 꼬인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거고 이게 뭐 그 신고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있는데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뭐 2+2 계약갱신하고 5% 상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고제인데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그 현재 임차인들의 현황을 다 뽑아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정책에 쓰는 활용 자료를 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 원래는 그런 자료들을 먼저 다 뽑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아니 2+2를 하든지 계약갱신을 하든지 3+3을 하든지 5+5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존대로 그냥 2년 가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5% 상한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임차 금액을 올라간 걸 보니 5%도 안 되고 있더라 라고 하면은 5%안 올릴 수도 있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만약에 5% 이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뭐 7%를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꾸로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를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결과를 나중에 갖다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에 30만 원 신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보면은 시군이 있는데 뭐 양양군, 뭐 인제군, 뭐 고성군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하고 시하고 지금 인구수가 비슷한 데들이 있어요. 태백시 이런 데들은 시지만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군인데도 인구가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군은 빠지고 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많이 빠진 데는 시하고 군하고. 근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나눠놨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천만 원하고 30만 원. 그 제한을 해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에 과연 다 맞나? 왜냐면 5천만 원에 전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은 이제 30만 원 이상들이 이제 수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 30만 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강원도는 또 30만 원 이하짜리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 군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데이터, 임차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는다 하면 금액을 잘라놓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월 10만 원짜리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정부는. 그렇죠, 사실은.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짜리도 4천만 원짜리 전세든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짜 그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5월 11일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나는지 몰라도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2천만 원 주는 건데 그럼 그 밑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임차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렇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파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5천만 원에 월 50 내는 집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반전세. 네, 반전세. 그 예. 5천에 50을 낸다. 그럼 그 신고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30만 원 이상이니까. 예, 월세. 근데 집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임대인이 아니 30만 원 내고 20만 원은 관리비 주로 내라. 그럼 계약서에는요 30만 원 잡힌 거야. 그렇죠.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럼 그런 편법이라고 편법이 지금 생기고 살수 있습니다. 있다. 네,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신고하고 1천만 원은 어떻게 하냐면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편법 비슷한. 그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도 그런 그 예치금이나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묶어놓고 또 월세는 관리비 쪽으로 또 따로 받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으로는 6천에 30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에서는 정책을 피고 국민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과 대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국민은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수책을 피니까 국민도 수책을 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파급효과가 있어서 또의 근데 어쨌든 이게 가격이 오른다. 앞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거는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오를 거다라는 말이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맞죠. 그 정책은 우리 지방에도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거 향후에 사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거를 세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갖기 위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익이 얼마 생기고 보증금이 얼마 들어온 걸 뻔히 아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2년 뒤고 1년 뒤고 3년 뒤고 돈 버는 거 뻔히 아는데 세금을 안 걷는다는 것도 웃긴 얘기예요. 안 걷으면 안 되죠. 안 왜냐하면 되잖아.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세금을 안 걷겠다, 1년 유예를 주겠다 했는데 그럼 1년 뒤에 유예를 하고 그때부터 1년 뒤에는 눈에 딱 보이는데 세금 안 걷는 그것도 약간의 지금 바로 앞에서 누군가 우리가 아웅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앞으로도 사실 이게 세금자 앞으로 좀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놨던 것을 이제 월세로 또 돌려요. 예, 지금 월세 비중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도 전세가 계속 실종되면서 월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강원도도 그러니까요. 네. 수도권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수도권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방도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월세가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임차인들은 매달 월세를 내다 보니까 가처분 수익이 줄어들니까 자꾸 되죠. 전세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져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전세가 매우를 쳐올리죠. 그러니까 좀 올리니까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으로 인해서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그렇죠. 우리가 경제 순환이 있듯이 부동산의 전월세도 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결국은 전세, 월세, 매매 전부 다 폭등시키고 있는 그런 정책 마케팅 되고 있지 않다. 네, 하여튼 참 답답한 데긴 한데 뭐 저희도 사실은 그 의료방 TV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태광 교수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사실 수도권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죠? 왜냐하면 이건 규제, 물론 이제 규제이긴 한데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이게 임대차 3법은 전국에 그냥 적용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6천만 원하고 그죠?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또 사실 수도권에서는 좀 피해가기 좀 힘들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이런 데서는 그 차이가 좀 적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또 편법들도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의 그죠? 뭐라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서 그죠? 과거 효과죠.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뭐 여쭤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우리 이태광 교수님은 경매 쪽에 뭐 달인이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경매 쪽에 달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태광 교수님은 책도 뭐 경매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요.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총서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서울에 경매 관련된 일 때문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경매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뭐 또 이 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걸로 하면서 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매라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닙니다. 경매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그 흐름 같은 거를 우선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경매는 어떤 그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정책이나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금리 인상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절차법으로 경매를 하면서 경제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아니 감정 가격이 5억인데 4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경제 금리 인상 이런 거로 인해서 3억이 돼버리면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정 가격이 5억인데 6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경제나 정책 금리 뭐 어떤 인상으로 인해서 7억이 돼버리면 감정가보다 이상의 낙찰을 받았어도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절차법도 있지만 경제 정책 흐름을 더 주시 있게 보고 지역별로 이런 상황을 봐서 자기 물건을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경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정책만 보고 경제만 보는 것보다도 경매는 그런 절차까지 전부 다 봐야 되는 것이 약간의 조금 더 그 수준이 좀 높은 그런 그 부동산 시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항상 그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에서
거기가 경매가 뭐 입찰자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있으면 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 경매 가격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또 가격이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가 선행지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뭐 미국의 뭐 파월이나 뭐 이렇게 지금 뭐 금리 인플레이션 막그 원자재 인상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주시하면서 경매를 같이 동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아무래도 절차법상 이루어지는 경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경매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선행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경매에 관련된 통계들이 최근에 많이 공개됩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아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우대빵 TV에 우리 이태강 교수님 모시고 네.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경매에 대한 유의사항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자주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도 우대빵 TV는 네. 좋은 분과 또 좋은 정보들로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